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팀을 맡고 있는 이상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을 우리가 발표하고 앞으로 추구하게 된 계기가 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후변화 들어가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들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감안해서 좀 쉽게 만들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왼쪽 위의 그림은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기후 파업이라는 활동을 했죠.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어른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학교를 하루를 안 가고 스웨덴 의사당에서 시위를 한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영국 폴리머스에서 대서양을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 요트를 타고 경주용 보트를 타고 약 15일에 걸쳐서 미국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었죠. 왼쪽 아래 그림은 제인 폰다라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소녀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뉴욕 시내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서는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이 손을 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강의인 만큼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이다? 라는 질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급하다라고 요즘에는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기후변화는 왜 시급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 오른쪽 그 가운데 위쪽의 질문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결합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저탄소 이행 필요성 불인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사실 뭐 기후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양자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를 봐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실제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이유는 실제 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몸으로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 태풍이라든지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후변화가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를 가정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오늘은 뭐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집에서 난방할 때 도시가스 이렇게 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는 뭘로 만드나요? 우리나라의 전기 대부분은 화석연료로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난방하는 도시가스 다 화석에너지죠.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화석에너지를 쉽게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산업계,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기후변화는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에너지 산업계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인도 그렇고 에너지 산업계도 그렇고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인이나 에너지 산업계들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 환경론자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시급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으므로 대체를 해야 된다. 어서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 이 부분이 환경론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환경론자와의 차이는 어떤 수단으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거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이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주장. 저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여도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어렵지 않다면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많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실 때 실제 우리 생활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화석에너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 지구의 기후 패턴이 기후의 이 특징이 과거보다 이렇게 변해가는 현상인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죠. 지구 온난화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차 지구가 더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변한다든지 극한 기상 현상, 예를 들어서 올해 장마와 같은 이런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후랑 날씨랑 헷갈리세요. 실제 올해 여름에 장마가 길었습니다. 길었다고 해서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여름에 올해 장마가 왔던 것은 그냥 날씨에 가까운 현상이지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없던 시절에도 장마는 있었고 그때도 긴 장마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일을 가지고 연결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얘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긴 장마라든지 혹서라든지 이런 극한 기상현상을 더 맞닥뜨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냐?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더 큰 문제는 오히려 그런 홍수라든지 이런 문제일 거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우리가 그날 만나는 그 날 것들이 날씨잖아요. 그래서 아래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절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후라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여름 되면 어떤 날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름 되면 덥고 습하고 뭐 아니면 장마철에는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날씨인데 꼭 여름이라고 덥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꼭 장마철이라고 비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웨더는 우리가 실제 맞닥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후라는 패턴이 실제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날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어떻다고 해서 그게 꼭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후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날씨가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날씨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2016년 7월 21일에 혹서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현황이고요. 서해안 지역에 아주 더웠죠. 자, 그래서 날씨가 맑다든지 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날씨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우리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이 그림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기후대라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대라는 거를 굳이 지리 시간에 나눠 놓은 거는 뭐냐면은 특정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날씨가 어떨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 지역 한번 보세요. 여기는 사실 사막 기후대라고 하잖아요. 사막 기후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날씨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가면은 햇볕이 자결하고요. 밤에는 춥고 굉장히 건조하고 이런 날씨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기대하는데 그럼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 패턴들, 그 형태들이 점차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에 따라서 지난 여름은 여느 해보다 무척 더웠던 것 같다. 올해 여름 예를 들어서 더웠다.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대형 태풍이 생겼었어요. 태풍 하기비스라는 태풍입니다. 이 사진인데 이 태풍은 그럼 이렇게 큰 태풍이 일어나는 건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yes or no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올해 더웠다고 해서 꼭 그게 기후변화 때문일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이런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은 이전보다 더 더웠던 것일까? 기후변화 때문일 것인가? 예, 이런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어느 해는 더울 수 있고 어느 해는 좀 더 안 더울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각각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평균을 볼 때 전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의 문제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실제 제가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가끔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4도, 뭐 2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글쎄요. 이런 답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의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체온이 한 36.5도 되니까요. 36.5도에서 1도 올라가면 37.5도잖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시기에는 아주 설명하기가 좀 더 나아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7.5도면은 어떻게 되죠? 몸이 아프다. 그래서 코로나가 의심된다. 체온이 높으면.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1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일종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만약 1도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지구라는 생명체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라든지 물, 땅 등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 우리가 아프면은 감기는 근본적으로 열이 나지만 몸속에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혹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구의 식생, 우리가 보는 주변의 나무나 풀들이 자라는 패턴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가 유발되는 우리 몸이 아픈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온실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그림에 보면은 온실효과라는 거는 원래 지구에 있는 현상이에요. 원래 뭐 없었던 현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구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 대부분은 지구 한 70% 정도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고요. 그 에너지가 지구의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기층이 있습니다. 대기층에서 외부로 이 태양 에너지가 없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이 대기층에 어떤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이 것들이 있고 이 대기층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잡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돼도 지구가 그렇게 추워지진 않습니다. 대기층이 없는 다른 행성에 가면은 태양 에너지가 올 때는 너무너무 뜨겁고 태양 에너지가 나갈 때는 없을 때는 너무너무 춥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결국엔 온실 효과라는 거는 지구라는 이 별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기층에 지금 왼쪽 그림에 있는 대기층에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 온실가스가 더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붙잡아 놓기 때문에 온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라는 온실 효과가 강해진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온실가스라는 것을 보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은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 세 번째로는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강력하냐의 문제는 얼마나 온실효과,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얼마나 많냐는 당연히 조금만 배출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냐의 문제는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연소 과정에서 우리가 화석연료는 주로 탄소고요. 탄소를 연소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CO2가 되는 거죠. 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한다, 연소한다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이해할 때 이산화탄소,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을 해도 그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린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산화탄소를 예로 들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50년에서 수천 년 가까이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덜 배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나 강력하냐의 문제는 온실가스 중에 불소 계열 가스가 있습니다. 불소 계열 가스는 주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냉매, 에어컨이라든지 집에 있는 에어컨의 냉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들, 이런 가스들이 F계열 가스입니다. 이런 F계열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F계열 가스는 1톤이 이산화탄소 약 23,000톤, 23,000배 이상 온난화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용해도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효과를 감안하면 온실가스라는 것을 하나의 통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종류는 주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냉매라든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합성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합성 온실가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각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 근데 우리가 통계로 나타내려면 양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배출됐냐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강력한 게 다르고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를 다르니까. 그래서 온실가스별로 환율에 가까운 개념을 사용합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걸 사용하는데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를 감안해서, 그 영향을 감안해서 뭘로 환산을 하냐면,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고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의 돈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가장 많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형태로 환산을 합니다.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중에 메탄은 2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메탄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 얼마나 강력하냐를 고려하면 이산화탄소보다 21배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탄을 1톤을 배출하면 이산화탄소를 21톤을 배출한 걸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맨 끝에 지구온난화 보시면은 F계열 가스는 23,900짜리가 있는 거죠. 1톤을 배출하면 23,900톤을 배출한 걸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온실가스 통계를 낼 때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우리가 자주 신문 같은 데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다, 이런 신문의 기사,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산화탄소 환산치라는 단위를 씁니다. CO2EQ라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환율, 온실가스 간 환율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산화탄소로 바꿨을 때 몇 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9,400만 톤이다. 이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메탄도 배출하고 F계열 가스도 배출했는데
그것을 단위를 전부 환산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배출한 셈이냐? 약 7억 톤 정도 배출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가끔 틀리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CO2 배출량은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 이 7억 톤에 가까운 이 숫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도 다 합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거보다는 적겠죠. 7억 톤보다는 적은 수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라는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이것이 다른 온실가스도 다 합친 수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느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지구가 진짜 온난화되고 있는 이 현상은 사람 때문이냐, 인간의 활동 때문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온난화 형성은 명백하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를 보면 대기나 대양이 온난화되고 눈과 빙하의 양이 감소하고 온실가스가 축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죠. 무슨 얘기냐? 지구가 이 정도로 이 빨간색이 약 1도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1도 가까운 수준으로 지구가 온난화되었다. 이게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1000년 이후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보시면은 1800년대 중반 결국 산업혁명 이후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됐을 이 시기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보면 빨간 그래프, 이것을 하키스틱 그래프라고 합니다. 빨간 그래프처럼 지구 평균 기온이 많이 상승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딱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에 과학자들이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그래프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보통 우리가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탐구를 할 경우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에 관한 이 하키스틱 그래프는 1800년대 중반 이후에 그전에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후가 따뜻했던 적도 있고 온도가 올랐을 때도 있고 줄어들었을 때도 있고 이런데 너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증가의 경향이 뚜렷하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모종의 과학자들의 데이터의 조작이라든지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리차드 물러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의심을 가진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인데요. 이 그래프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실제 버클리 어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 이것에 대해서 탐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증거가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면이 있다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거짓말이냐라는 것을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차드 뮬러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본인이 일부 조작이 있고 왜곡이 있었으나 지구 온난화는 실제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컨버티드 스캡틱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향한 회의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실제 본인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탐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실제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자, 기후변화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태양 활동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아니면 지구 궤도, 지구 공전 궤도의 영향일 뿐이다. 또는 화산 활동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일 뿐이다. 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IPCC에서 낸 결론은 무엇이냐?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맨 위에 검은 바를 보시면 이게 실제 관측된 변화고요. 세 번째, 약간 주황색을 보시면 이게 인간 활동에 의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관측된 변화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류의 영향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도 정도 올랐고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약 4도 가까이, 금세기 말까지 4도 가까이 기온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100년까지 약 2도 미만 억제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을 텐데요. 이 문제가 요즘 탄소 중립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1.5도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1.5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 앞으로 30년 뒤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추가로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내용까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의 영향 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가 기후라는 문제, 우리가 날씨라는 것들은 항상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기후변화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 생활에 밀접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기후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농작물이죠. 농작물의 재배. 요즘에 사과의 재배 지역이 북상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직접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받고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력 발전과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여름에 냉방 수요, 여름에 폭염이 오면 냉방이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수요, 그 다음에 물 부족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그만큼 심각한 만큼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쉽지 않은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니엘 길버트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큼 충분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인지,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몸으로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만큼 그 심각성을 쉽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버트 교수는 이 사람의 인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러스 A라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공기에 접촉하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피 이외의 타액 등 분비물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아요. 70에서 80% 정도의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죠. 그래서 70에서 80% 정도의 치사율이 있는 바이러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이러스는 공기하고 접촉해도 사멸되지 않아요. 뭐 2달가량도 생존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로 피 이외 타액 등 분비물로도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은 바이러스 A와 유사하게 70에서 80% 정도에 이른다는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뭐 비말이라는 우리 타액이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처럼 바이러스 B도 굉장히 전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 위험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바이러스, 두 가지 바이러스 대부분은 특징이 같은데 바이러스 A가 공기에 접촉하면 없어져 버리는 바이러스고 쉽게 전염이 좀 덜 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B가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러스 A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너무너무 잘 아는 질병이죠. 두 번째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바이러스는 뭐예요? 당연히 에이즈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문제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 두 가지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더 많이 퍼져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에볼라 바이러스입니까? 에이즈입니까? 실제 에이즈가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요. 왜 이럴까요? 바이러스 B가 훨씬 위험하고 전염도 잘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문제는 잠복기의 문제입니다. 에이즈는 발병까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에볼라는 10일 뒤에 발병하고 금방 사망하십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잠복기의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냐? 경계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인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쉽게 인지되지 않는데 이 인지되지 않는 문제가 언제 실제 문제로 일어나느냐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 잠복기가 있는 병과 같은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처럼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카네만이라는 경제학자 겸 심리학자죠.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에 수상을 했는데요. 좀 회의적인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자기는 부정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자, 카네만의 연구는 사실 이런 겁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의 손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당장 누가 내 돈을 뺏어간다면 아니면 돈을 잃었다든지 자기의 재산을 잃었다든지 이런 당장의 손실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손실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건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득을 보는 건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손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거를 희생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난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지구적 공공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줄여서 생기는 이득은 언제 생겨요? 전 세계에서
먼 미래에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또는 내가 줄이는 온실가스의 이득을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시민들이 아니면 전 세계 국가가 다 같이 볼 수 있고 그것도 언제? 먼 미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비용, 그 희생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희생을 안 하고 남은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를 부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문제냐? 우리가 가로등을 놓고 뭐 다리를 놓고 이런 것들에 각각이 어떻게 하죠? 세금을 걷어서 알아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이 공공재를 건설하는 것처럼 모두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주체는 국제사회죠. 이 지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구변화, 전 지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기후변화 협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를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건 왼쪽에 박스를 보시면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1992년에 채택합니다. 다만 기후변화 협약은 다 같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합시다라는 것이 기후변화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온실가스를 얼만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이 실행으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됩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채택을 하고 교토의정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오른쪽 박스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만 조금 어려우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줄이는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결정해서 줄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반평균을 올려봅시다 라는 문제. 그러면 반평균을 올리는 건 이 기후변화 문제랑 유사하게 다 같이 공부해야 반평균이 올라가죠. 한 명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가 이 공부를 안 해서 평균을 갉아먹으면 평균이 안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그때 이 다 같이 반평균을 올리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누가 공부할 것이냐? 교토의정서에서는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특히 이 평균을 낮추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라는 문제 첫 번째 해결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 이 공부를 특별히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들은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는 선생님이 정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반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 학생들, 기후변화 협약으로 치환을 해보면 결국에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반평균을 올리는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머지 학생들이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 일부 학생들만 공부시켜서는 반평균이 안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중국은 그 기간 동안에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공부를 안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된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자, 이 선생님이 공부량을 정해준 것처럼 이 협정 내에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이런 불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여건과 관계없이 너무 어려운 목표를 받았다라는 생각, 너무 실제 어렵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나는 못하는데, 이런 어려운 의무를 받아서 안 된다 해서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비준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 체제 두 가지 문제가 다 제기가 되면서 교토의정서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지고 실제 반평균은 올라가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신기후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협상을 계속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번 소개시켜드리면 자, 2011년에 남아공 더반에서 1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영어로 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국 총회에서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합의합니다. 뭐냐면 과거에 일부 학생들만 공부하던 거 말고 신기후 체제는 모든 당사국 다 같이 공부하는 문제로 바꿔봅시다. 모두 다 같이 공부를 합시다. 라는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얼마 할지 정해주는 거는 각각의 능력 바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INDC라는 개념을, 창출합니다. 뭐냐면, 공부를 각각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할지는 누가 정해서 내느냐? 각각 학생들이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적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각 알아서 자기의 능력을 고려해서 내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2014년 리마에서는 그러면 자 공부를 어떻게 할지 내는데 너무 두서없이 내면 안 되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한 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런 흐름을 거쳐서 결국에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이라는 게 결국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INDC를 2015년에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전망 기준으로 37%를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낸 바가 있고요. 올해 파리 협정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앞서서 올해 말에 다시 이 국가별 기여 방안을 다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기후 체제는 2015년에 합의를 마쳤고요. 그 뒤에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신기후 체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이 국가별로 그럼 공부를 얼마나 할지 얼마나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190개 국가가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출했어요. 이게 당사국, 이 국가의 97%,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97%, 자, 전 세계 CO2 배출량의 한 95% 정도. 그러니까 사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교토의정서에서 너무 일부만 공부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전 세계 배출량의 14% 수준이었고요. 배출 증가의 0%. 결국 배출 증가는 전혀 억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다 같이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줄이는 문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파리 협정은 결국에는 알아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따라서 이행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체제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알아서 스스로 해보라고 하면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라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야 되느냐? 이게
리뷰라는 시스템입니다. 각 국가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적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내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구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다음번 공부를 어떻게 할지, 다음번 반평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 리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계속 더 높여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라는 결국엔 서로 이제 이 피어 프레셔라고 해서 서로 이 동료 간에 서로 이 권고와 압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구조인데요. 저는 여기도 아직 취약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제재 수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가 목표를 내고 그 목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이 있지 않은 이런 좀 취약한 구조는 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다 같이 노력하는 구조는 그 정도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기후변화 협상에서 서로 이제 국가가 발언하고 하는 그 파리협정 맨 아래 하단의 그림은 파리협정 합의 당시에 이제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미국 그 당시 캐리 국무장관인데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당선인이 다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다시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리협정 이후에 가장 큰 거는 전 세계가 다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파리협정 발효를 위한 조건도 1년만 굉장히 빨리 충족을 해서 1년 만에 조기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사이에 큰 사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캐리 국무장관이 파리협정의 비준을 직접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2위 배출을 하는 나라거든요.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탈퇴를 하다 보니까 약화되지 않을까? 다시 또 다 같이 공부하는 이 파리협정 체제가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다만 전 세계가 이 저탄소 경제 이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수준이고요. 이번에 파리협정 탈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파리협정에 다시 재가입을 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리더십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리협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문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 그림은 초창기에 축구가 있었던 때의 그림입니다. 이때는 이게 먼지투성이고 막 온통 난장판이죠. 이때는 룰이 완벽히 없었어요. 이 규칙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힘센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를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해결하려면 우리가 과거처럼 화석연료를 마음껏 사용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건 메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비록 많이 먹고 메시가 그렇다고 체력이 약한 건 아닙니다만 많이 먹고 그냥 우람하기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굉장히 이 많은 기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좀 더 아름다운 축구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문제에서 한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다 같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는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즘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클라이밋 클럽이라는 방식을 2018년에 노드하우스라는 경제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체제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제재를 안 하고 그러면은 자, 공부를 하기로는 했는데 공부를 안 했을 때
이 서로 뭐 동료 간의 압력, 피어 프레셔 말고는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건 그 공부라는 거를 지켜야 될 이 의무라든지 지켜야 될 이 압박감이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럽이라는 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국가들끼리 클럽을, 일종의 클럽을 만들고요. 클럽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국가들 간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는 클럽을 만들고 그 클럽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 클럽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규칙,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때 그 클럽의 규칙은 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클럽에 그 같은 기후변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요인을 가지고 그 클럽을 결성하고 그 클럽에 나머지들이 못 들어오게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기했고요. 대표적인 게 FTA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를 하면 어떤 거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클럽이 생긴 겁니다. 클럽이 생겼고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밖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서로 관세를 낮춰주고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은 더 높은 관세를 내야 되고 그 낮춰주는 관세를 받을 수 없는 이렇게 클럽이 되는 거잖아요. 그 클럽에 가입하려면 그러면 각자의 또 합의를 클럽에 맞춘 조건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클라이밋 클럽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점차 세계는 자, 다 같이 공부하자라는 거에 압력에서 이 일종의 클럽화, 블록화되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인식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간에는 서로 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유하고 더 이 친환경적으로 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도 이 세계적 흐름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10월 28일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겠다,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요. 자,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온실가스는 일부 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림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산림이나 이런 곳에서 일부 흡수를 하는데요. 이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에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배출하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는 배출을 안 하는 것과 같죠. 이것이 탄소 중립의 개념인데요.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고 아까 우리나라는 약 지금 7억 톤 정도 배출을 하니까요. 물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30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부터 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또는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집에서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물이 집에도 많고 밖에도 식물이 많고 이런 식물들과 어우러지는 공간은 좀 더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합니다. 즉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이 에너지를 덜 쓰면 그만큼 화석연료를 덜 쓰는 거고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 지붕.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은 크게 많이 얘기를 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긴 합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면 지붕의 색깔이 흰색,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버리지 않는 우리가 여름에 검은 차를 타면은 차 안이 굉장히 더운 것과 같은 입지입니다. 이 흰색일 경우에는 좀 더 지붕이 흰색인 건축물은 좀 더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된다라는 이치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파트 생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는 많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집의 전등을 좀 더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LED 전구 같은 효율적인 전구로 바꾸면 집의 전기요금도 아끼실 수 있고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연히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더 아껴 쓰면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간접적으로 주니까요. 그리고 자, 벽의 단열, 더 건물을 더 튼튼하고 더 단열을 잘하는 건물로 짓는다면 더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기가 되고요. 다음으로 보일러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TV에서도 광고하던데요. 더 친환경 보일러는 더 조금 우리가 가스비도 절약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래서 뭐 광고에서도 지구를 지킨다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보일러를 더 효율적인 보일러를 사용하면 에너지도 아끼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뭐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또 일상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우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우리 뭐 태양광을 해보시는 것도 태양광을 가정에도 설치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과 더불어 자, 우리가 물과 쓰레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이동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쓰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나 걷기를 좀 더 많이 생활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를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생활이 많고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온실가스를 생활 속에서 줄이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 이런 생활 속에서 줄이는 방법은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만 우리가 다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오프라는 이런 상충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석탄을 많이 써왔던 거는 석탄이 싸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가격으로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자, 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데 그 깨끗한 에너지가 싸고 깨끗하다면 지금 당장 싸고 깨끗하다면 그게 왜 문제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비싸고 청정한 에너지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싼 대로 좀 더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를 쓸 거냐 이런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는 결국에는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경제학의 오랜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시인 그림을 가끔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유명한 이제 이 환경 운동가가 많이 인용을 하는 그림인데 환경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항상 밸런스의 문제거든요. 자, 이 원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고 원시인이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만 먹는 거죠. 원시인이니까. 그리고 공짜고. 그런데 30살 이상 못 살아.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이 하나의 트레이드 오프 문제를 이해하는데 자, 상충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우리가 환경과 이 인간 활동 간에 서로 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 활동이 지구의 환경을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시인은 환경에 정복을 당한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기후변화, 우리가 환경을 너무 지배하고 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컨이라는 환경론자가 제기한 플랜 드로우다운,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웨그너라는 환경주의자도 오른쪽과 같은 과연 지구는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두 가지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탄소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냥 가격상으로는 석탄이 싸니까 석탄을 많이 썼는데 그거는 어떻기 때문에 석탄이 싼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탄소는 공짜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공짜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앞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거기에 결국 맞는 가격을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는 공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강연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쉽긴 합니다만 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시대의 심각성을 좀 더 알아보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